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가의 밤은 늘 분주합니다. 네온불빛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도시는 잠들 줄 모르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후동중화 조선 본사 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LNG 운반선 국산화 성공을 증명하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반상 아래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자우관 박사님, 이제 우리가 세계 1등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한 나라의 이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단 한 척의 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회사는 작은 축하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잔을 들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누군가 건배사를 청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후동중화의 미래는 더 이상 따라가는 미래가 아니라 앞서가는 미래입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그 소리는 강방 밖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로 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강당 단상에 선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딸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그날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자오강입니다.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조선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후동중화조선에서 20년 가까이 LNG 운반선 설계를 맡아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숫자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고 인상보다 수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파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펼칠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순서로 말했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 말은 어느덧 후동중화 설계실에 불문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 연구원들은 제 말투를 흉내내며 웃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국 조선업에 대해 물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따라잡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회의실 안의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끄덕임 속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후동중화의 신입 연구원들조차 한국 조선소의 사진을 띄워놓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옛날 사진이라면서요. 지금은 우리가 더 빠르다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복도에는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책상 한 구석에는 낡은 도면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병색되었고 모서리는 닳아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기 직전 돌아가셨고 저는 그 노트를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을 저는 가끔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박사 논문 마감을 앞두고 있었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을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의 성공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품 중 도면 노트 한 권을 저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늘 이 노트를 곁에 두셨다. 너에게 주라고 하셨어. 저는 그때 그 노트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않고 책상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슬픔보다 마감의 압박이 더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그 노트를 보며 한 번쯤 읽어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아빠는 일밖에 모른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그 핀잔조차 저에게는 자부심으로 들렸습니다.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그것이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강, 당신은 숫자만 보고 살아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후동 중화는 그의 창싱다오에 LNG 전용 신규 야드를 가동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 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중국 조선업 굴기라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회의 때마다 누군가는 한국 조선소의 옛 사진을 자료로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료실 벽에 걸린 옛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설계실 동료 한 명은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오강 박사님, 이제 한국은 우리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비교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흐뭇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생산성 지표, 수율, 단가 비교표. 그 안에서 한국은 늘 우리보다 한 발짝 뒤처진 나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저는 같은 다리를 건너고 같은 커피를 사고 같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안정감을 느꼈고 동시에 모종의 권위의식도 함께 쌓아갔습니다. 동료 연구원들과는 가벼운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보고서를 끝내는가? 누가 더 정확한 수치를 뽑아내는가? 그 경쟁 속에서 저는 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면을 먹으며 그날의 수치를 논했고 저녁이면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에 들어가 씻고 식탁 위에 차려진 차가워진 밥을 먹으며 다음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강, 일주일에 하루는 일 얘기 좀 그만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회사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저를 두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자오강은 집에서도 숫자만 생각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가진 성실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막연한 감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기술은 더 이상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데이터로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저는 가끔 그 말을 떠올렸지만 곧 흘려곤 했습니다. 딸의 학교 행사에 가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운한 기색을 비쳤지만 저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로 그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의 방문 너머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제 곁에는 류 웨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설계실에서 일하는 후배 연구원으로 늘 저를 따르며 배우려 했습니다. 류 웨이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 자료를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숫자가 명확하니까요. 류에이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개인적으로 한국 조선소 관련 논문을 몇 편 읽었다며 그 안에 담긴 품질관리 철학이 단순한 매뉴얼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논문은 논문일 뿐이고 현장은 현장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황카이 부사장은 그 시절부터 이미 회사 내에서 미묘한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싱다오 신규 야드 확장 계획을 주도하며 이사회의 신임을 얻으려 애쓰고 있었고, LNG선 국산화 성공은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저에게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자오강 연구원, 이번 선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친절함 속에 숨겨진 계산을 그때는 전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조용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발주처로부터 처음 그 메일이 도착한 날, 저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화물창 단열재 시공 부위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짧은 보고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슬쩍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그리스 선사 측의 트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원래 까다롭기로 유명했으니까요. 그 무렵 UAE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사님,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뭘 더 점검하라는 겁니까? UAE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제가 처음으로 작은 경고를 무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류웨이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후의 모든 일이 조금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메일이 도착한 다음 날, 야드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열재 패널 하나가 시공 도중 미세하게 들뜬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그것을 단순한 시공 오차로 보고했고 보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전체 공정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 작업을 맡았던 작업자 중 한 명은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이번 배는 자꾸 손이 가네. 그 말은 곧 회사 전체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현장 일부에서는 조용한 불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 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보고서를 작성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은 그 시기에 부쩍 자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고 회의 자료에서 몇몇 수치가 슬그머니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우연으로 넘겼습니다. 제 책상에는 미결 서류가 점점 쌓여갔지만 저는 여전히 제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짧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 없이 끊었고 저는 그 침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야드 한쪽에서 작업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두고 수군거리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저는 그저 작업 일정 문제일 거라 짐작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운전 도중 화물창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본사로 날아들었습니다. 곧이어 그리스 선사로부터 계약 취소를 검토한다는 공식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비상경영회의가 소집되었고 강당을 가득 채웠던 그 환호성은 단 며칠 만에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에 결함이 있다니. 회의실 안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결함 부위를 보여주는 사진이 떠 있었고 그 사진은 마치 우리 모두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카타르 발주처와의 다음 계약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주가도 떨어질 겁니다. 황카이 부사장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오강 연구원, 당신이 직접 한국 거제로 가서 우리가 그들을 능가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회사의 명예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무심코 책상 위에 낡은 도면 노트를 챙겼습니다.
왜 그것을 챙겼는지는 그때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짐을 꾸리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해요. 저는 그저 회사의 결정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을 정리하며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UA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 혼자 가야 하는 일입니다. UA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님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묘한 책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출장 가요? 딸은 고개를 들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거기 사람들 정이 많대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니? 그냥 일 때문에 가는 거야. 그때는 저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 딸은 작은 부적을 제 손에 쥐어주며 무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동해의 푸른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데이터는 이미 제 머릿속에 있었고 거제는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곳일 뿐이라고. 비행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승객이 무심코 거제 조선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속으로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멀었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순간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샹싱다오의 거대한 신규 야도와 비교하면 거제의 외경은 그저 평범해 보였습니다. 낡은 크레인, 오래된 건물들, 어딘가 소박해 보이는 시설들, 이게 전부입니까?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작더군요. 안내를 맡은 직원에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박두호였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수석 엔지니어라는 그는 제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향하는 길에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산과 푸른 바다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도로 곳곳에는 조선업 관련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섬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조선업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은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도우는 운전 중에도 가끔 길가의 작은 식당이나 오래된 건물을 가리키며 짧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 식당은 4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소 사람들 단골집입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그저 노트북 화면 속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통역을 거치는 대화 속에서 작은 오해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조급했고 박두호는 느긋했습니다. 정문에 걸린 낡은 안전 표지판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 정도 시설로 어떻게 세계 최고를 자처하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박두호의 작업복에는 오래된 기름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관리가 허술한 증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안내 차량 안에서 박두호는 창밖을 가리키며 짧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쪽 건물은 3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도 아직 멀쩡하니 잘 씁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변명처럼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보고서의 첫 문장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낡았으나 자신감만은 여전한 조선소.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본사에 첫 보고를 올리며 저는 자신감 있게 적었습니다. 시설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 화면 속 비교 그래프는 여전히 저의 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제의 낮은 산등성이가 보였고 멀리서 백구동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묘한 이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외국인 선사 관계자들이 거제 조선소를 향해 존경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치부했습니다. 이튿날 오전에는 경영동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인도한 선박들의 사진이 빠짐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선박명과 인도에 그리고 발주처가 적힌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속으로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지연 없이 인도된 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복도에 걸린 배들 중에 약속한 날짜를 못 지킨 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함은 그저 예외적인 사고였던 걸까? 아니면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복도 끝에는 작은 회의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거제 조선소의 경영진 한 명과 짧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 명함을 받아들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후동중화의 성장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경쟁자가 있다는 건 저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그저 외교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핵심 공정 데이터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데이터를 안 보여준다는 건 숨길 게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생각을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황카이 부사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과를 빨리 가져오라는 압박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의 직원들은 무뚝뚝했지만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정확함은 제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한 품질관리 담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숫자를 숨기는 게 아니라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호텔 방에는 빈 커피잔이 늘어갔습니다. 박도원은 어느 날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숫자는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보여드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본사 동료로부터는 은근한 압박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과의 영상통화는 신호가 끊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끊기기 직전 딸의 마지막 말은 아빠 빨리 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을 두고두고 떠올렸습니다. 며칠 사이 저는 거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혼자 자료를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협력업체 직원에게 슬쩍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자재 창고 앞을 지나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들어오는 것은 늘 단편적인 정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본사 동료와의 통화에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폐쇄적입니다. 우리가 본 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동료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 숨기는 게 있는 겁니다. 박사님이 끝까지 파헤쳐 보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의욕을 다잡았습니다. 저녁마다 저는 거제 시내의 작은 골목들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항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에 문득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조선소라는 단어와 함께 웃음소리가 자주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파고들고 있는 이 산업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처럼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조급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저는 혼자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에 노트북을 펼치고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에 조선소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제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호텔 복도는 완전한 정적에 잠겼고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오로지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을 들으며 보고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화상회의 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수치들이 떠올랐고 저는 제법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세부 공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화물창 단열재의 실제 시공 두께는 확인했습니까?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빈도는 직접 보셨습니까? 시운전 데이터의 원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동료들의 시선이 하나둘 회피하듯 비껴갔습니다. 류에이가 화면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한국 쪽 결함 사례와 우리 쪽 사례를 직접 비교한 자료는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손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류에이가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저를 곤란하게 만들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날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텅 빈 호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닫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본사로부터는 짧고 차가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느새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거제 조선소의 야간 조명만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았던 걸까? 다음 날 박두호와 마주쳤을 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제 회의가 잘 안 되셨나 봅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그 배려에 묘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박두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도면 노트를 진지하게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낯선 한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아버지가 산업기술 조사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노트 한쪽에는 작은 스케치도 있었습니다. 거제의 바닷가 풍경처럼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사이 부쩍 지쳐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보고 돌아오셨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제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어둠 속에서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끝까지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아, 언젠가 네가 이 노트를 읽은 날이 온다면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노환으로 인한 흐릿한 말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정체성, 숫자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메시지를 쓰려다 지우고 다시 쓰려다 또 지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직접 보기는 해야겠다고. 다음 날 박두호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데이터로는 안 보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작업화에는 오래된 흙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그를 보자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 박 기사님, 오늘도 한 바퀴 도십니까? 박두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답하고는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전모를 받아들었고 어색한 손길로 그것을 머리에 썼습니다. 박도원은 안전모를 씌워주며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색의 안전모를 씁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안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후동 중화의 사내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직급에 따라 안전모의 색깔도 식당의 자리도 달랐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박도호는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오강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실망했던 게 맞습니다. 박도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고 나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도호는 새벽부터 현장 동행 일정표를 짜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그가 건네준 작업용 장갑은 손에 맞지 않아 어색했지만 저는 그것을 끼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여전히 독촉 전화가 이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거제 앞바다의 새벽 풍경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안개 사이로 첩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일정표에는 화물창 검수구역, 용접 라인, 자재 보관소, 그리고 품질관리 사무실까지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도호는 일정표를 건네며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다만 사진은 허락받은 구역에서만 찍어주십시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나서기 전 저는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안전모를 고쳐 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날, 현장에서 박도호는 화물창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 안에서 작업자들이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도호는 한 작업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이번 구역,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작업자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3번 더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번이나. 이미 끝난 일을 왜 3번이나 더 확인하는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며칠 뒤에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단열재 시공 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업자들은 한 사람이 시공을 마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최종 확인을 거치는 3중 점검 체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도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배는 화물창 안에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담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틈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보다 확신을 먼저 택합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질관리 사무실에 들렀을 때 담당자는 화면에 띄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주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만 100척에 가깝습니다. 그중 시공 결함으로 인한 인도 지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듣고 속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후동 중화가 같은 기간 인도한 배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도 이번처럼 결함 논란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덧붙였습니다. 선주사들이 저희를 믿는 이유는 단가가 싸서가 아닙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배를 내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격차의 크기를 숫자로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호는 저를 데리고 도크 한쪽에 정박된 완성 직전의 LNG 운반선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화물창 하나의 높이만 해도 건물 10수층에 달했습니다. 박도호는 화물창 내부 점검용 통로를 따라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강철판이 수만 장입니다. 그 한 장 한 장을 다 사람이 검수합니다. 저는 그 거대한 구조물 안에서 작게 들리는 작업자들의 목소리와
망치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뢰의 집합체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도크를 나서며 저는 박두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매번 이렇게 꼼꼼히 검수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박두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비용은 더 듭니다.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비용보다 100배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이미 한 번 비싸게 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묻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접부 정밀도, 화물창 단열재 시공, 검수 과정에서의 압도적인 디테일을 직접 확인하면서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결론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용접부 앞에 선 박두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직접 3번 확인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손끝으로 천천히 용접선을 따라가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화물창 단열재 시공 현장에서는 작업자 한 명이 같은 부위를 몇 번이고 손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검수 기록표에는 빈틈없이 서명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 어디에도 이런 손길의 의미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그때는 아직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호는 저를 한 노년의 용접공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 노인은 40년 가까이 용접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박도호가 슬쩍 귀뜸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용접 부위를 손끝으로 만지기만 해도 내부 결함을 찾아내십니다. 장비보다 더 정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은 제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용접선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리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미세한 기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후 정밀 검사 장비로 그 부위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미세한 기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장비보다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진 게 이것뿐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후동중화의 신규 야드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최신 장비가 가득했지만 이런 손끝의 감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 노인의 손끝에 새겨진 40년의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두호는 점심시간 작업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입사했던 시절, 회사가 외환위기로 흔들리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배들은 월급이 몇 달째 밀려도 작업의 손길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도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배는 우리의 손을 떠나도 바다 위에서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도호는 식사를 마친 뒤 작업자들의 휴게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맨손으로 강철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사진입니다. 그때는 도면도 외국에서 빌려와야 했고 기술자도 외국에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선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만들어냈는지 그 답이 그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박도호는 휴게실 한쪽에 놓인 낡은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소 40주년 기념 자료집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인시사무소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을 때 외국 전문가들은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면 한 장, 기술자 한 명 없는 어촌마을에서 무슨 배를 만들겠냐고요. 그런데 선배들은 그 모래사장에 사무소를 짓고 그 사무소 사진을 들고 가서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코동중어의 최신 야드가 가진 모든 장비와 시스템도
결국은 누군가가 맨손으로 시작한 그 모래사장 위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박도원은 책자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그 시절 선배들에게는 식민의 시절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한 세대의 의지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견학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도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작은 동요를 느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조차 이곳에 와서 배운다는 사실이 제가 알던 세계와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박도원은 덧붙였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조선소 엔지니어들이 화물창 검수 과정을 견학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이 현장의 마음은 베낄 수 없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 본사에서 마지막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의 직접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실이 회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만들어 오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오강 연구원, 당신의 자리도 이번 결과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호텔방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거제 조선소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에게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추진해온 창싱다오 신규 야드 확장 계획이 이번 결함 사건으로 인해 이사회로부터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저에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황 부사장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의 승진도 야드 확장 계획도 다 날아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황카이 부사장의 다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고 거짓을 말하면 제 양심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박도호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자오강 씨 아버님 아니십니까? 사진 속에는 1970년대의 두 청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박도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노트에서 보았던 그 낯선 한글 이름이 사진 뒷면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업기술 조사를 위해 한국에 왔던 제 아버지가 길을 잃고 거제의 작은 마을을 헤매던 날, 박도호의 아버지가 그를 발견해 며칠 동안 머물 곳을 내주고 길을 안내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짧은 인연 속에서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고 헤어진 뒤에도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박도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중국에서 온 친구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답니다. 그 친구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에서 도면 노트가 떨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제 앞바다에는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평생 처음으로 깊은 혼란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씻은 듯 맑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숫자가 아니라 진실을 써야 합니다. 박도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받았던 도움, 이제 갚을 차례입니다. 저는 밤새 새로운 보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호텔방 창밖으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저는 그동안 제가 보았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정리했습니다. 화물창 단열재 시공 과정, 용접부 검수 절차,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디테일까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는 절대 옮겨지지 않는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가 회사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제 자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새기며 다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보고서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읽으며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딸에게는 처음으로 솔직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틀렸던 것 같아.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박두호가 건네준 거제 조선소 1세대 기술자들의 오래된 기록을 함께 챙겼습니다. 화상회의 접속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두호는 회의실 밖에서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접속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그리고 동시에 류에이가 보낸 메시지도 떠올렸습니다. 박사님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겁니다. 그 두 문장이 마음속에서 겹쳐지며 저는 비로소 제가 가져가야 할 것이 증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본사 회의실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고 그 옆으로 익숙한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화면 너머 본사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동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시공 결함을 일으킨 부분. 한국 조선소에서는 같은 부위를 작업자가 직접 3번씩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격차입니다. 황카이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화면 한쪽에 함께 접속해 있던 그리스 선사 측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믿을 수 있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의실 너머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의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박두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거제 앞바다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다는 며칠 전과 똑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두호는 작업자들과 함께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제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회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잔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자오강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박두호는 웃으며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제 조선소의 불빛이 그날만큼은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그 노년의 용접공도 잠시 들러 저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그 기포 하나 찾아내신 거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노인은 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40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됩니다. 박사님도 40년 후에는 분명 뭔가 보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평생 추구해온 빠른 성과와는 전혀 다른 시간의 가치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긴 시간이 결국 오늘 제가 본 모든 것의 토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후동중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회사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고 저는 오히려 정직한 보고로 신임을 얻어 새로운 직책을 제안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제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었고 업계지에서도
작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딸은 그 기사를 보며 처음으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역시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제로 작은 감사 선물을 보냈습니다. 황카이 부사장이 물러나던 날,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한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자오강 연구원, 당신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황카이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그대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동시에 회사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단순히 악역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류에이는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회사가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대로 가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후동중화 경영진은 곧이어 전체 품질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작업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처음으로 거제에서 보았던 3중 점검 체계를 회사 내부에 제안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효율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효율보다 먼저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후동중화의 품질 검사 통과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그리스 선사를 비롯한 여러 해운사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기 시작했습니다. 새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 현장 책임자들은 작업 속도가 떨어진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한 책임자는 회의 중 저에게 직접 따지듯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하면 인도 일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품질을 포기하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 선사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시간을 더 들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회의실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지만 결국 경영진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년이 지난 뒤 저는 새로운 품질 체계의 첫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함 재발률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발주처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다시 제 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숫자 뒤에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여러 선사들도 같은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한국이라고. 놀랍게도 후동중화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거제를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업계 세미나에 초청되어 제 경험을 발표했고 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거제 견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열린 날, 강당에는 중국 전역의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처음으로 제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만으로 한국을 이겼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에서 깨달은 것은 진짜 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당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우리 회사도 3중 점검 체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형식만 남게 됩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한 후배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우리는 한국을 절대 못 따라갑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거제에서 겪은 변화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작은 씨앗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미나 이후 저는 업계지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전통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의 조선업 전문지에서도 그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수석 엔지니어조차 인정한 한국 조선업의 저력. 그 기사가 알려진 이후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해운 컨퍼런스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의 조선업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 일본 조선소 임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을 따라가려고 10년 넘게 했었지만 결국 깨달은 건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한 유럽 선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발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배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많은 배를 한국에 맡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약속한 날, 약속한 품질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청중 속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가 거제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것이 결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도원은 가끔 거제 조선소의 근황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거제 조선소의 작은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을 이기겠다고 떠났던 그 길 위에서 저는 결국 한국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박도호와 재회한 순간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도면 노트를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건 원래 이곳에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박도호는 그 노트를 받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제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출장길에는 류웨이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거제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막사님이 말씀하신 그 흑백 사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류웨이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었군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됐으니 다음에는 당신이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박두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박두호는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입니다. 좌우강 씨 아버님이 다녀가신 그 해에 심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반세기의 시간이 그 나무 한 그루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박두호의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에는 낯선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두호는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해주며 웃었습니다. 이건 정이라는 음식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이 들면 가족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거제가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상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박두호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화면 속 딸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박두호의 딸은 그보다 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두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들의 인연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화면을 끄기 전 딸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도 거제 또 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다 같이 가자. 그리고 박두호 아버지의 묘소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묘소는 거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배워야 했던 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토록 말씀하시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묘소 앞에서 박두호는 짧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 아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묘소 주변에 풀잎을 흔들었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두 아버지의 오랜 인연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제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거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작더군요. 그렇게 말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누구보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상하이에 돌아온 뒤 저는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출장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딸은 처음으로 저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면 노트를 박두호에게 건넸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신 그 안에 담겨있던 마지막 문장만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남편 같네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제에서 무서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게 다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강, 이제는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해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에서 만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용접부 하나를 손끝으로 3번 확인하는 손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그리고 반세기 전의 인연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정.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박두호가 보내온 거제 앞바다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후동중화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을 전합니다. 보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라. 그것이 제가 거제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거제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작은 질문의 차이가 결국 세계 최고와 그렇지 못한 자리를 가르는 진짜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숫자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딸은 최근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도 거제에 가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보아라. 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빠한테 이미 몇 번이나 들었어요. 저는 그 대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그 짧은 문장이 이제는 제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